형제자매는 끝까지 내 편일까?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결국 남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가족의 의미는 점점 더 깊고 복잡하게 다가온다. 어릴 적에는 형제가 곧 친구였고 세상의 전부였다. 같이 뛰놀고 싸우고 웃고 울던 그 시절. 그 시절의 추억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형제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남보다도 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린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왜 형제가 이렇게까지 멀어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가족이라는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균열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형제도 자매도 결국 이것 앞에서는 남보다 못해질 수 있다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정약용은 수백 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형제란 어떤 존재인지, 인간관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가 남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한 집에서 나고 자란 형제자매는 언제까지나 가까운 존재일까? 아니면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그 관계도 흔들리는 걸까? 정약용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고 현실적인 통찰을 남겼다. 그는 말한다. 형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진짜 가족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우리는 어릴 적 형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함께 장난감을 나눠 쓰고 명절이면 서로 옷을 맞춰 입고 방 하나에서 나란히 잠들던 그 시절. 부모님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었고 어른들이 만든 가족 공동체 속에서 형제는 자연스럽게 정을 쌓아갔다. 하지만 인생은 늘 변한다. 나이가 들고 집을 떠나고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면 형제의 역할도 의미도 조금씩 바뀐다. 결혼을 하게 되면 더더욱 그렇다. 각자의 배우자가 생기고 아이를 낳고 생활 반경이 달라지고 나면 더 이상 형제와 자주 마주치지 않는다. 한때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보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생일도 있고 명절에조차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 그 핵심에는 이해관계라는 현실이 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익을 중심에 두었다. 그는 말한다. 사람의 감정은 결국 이익과 해를 따라 움직인다.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릴 때는 형제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이 혼나고 같이 울던 관계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누구는 일찍 취업하고 누구는 늦게 결혼하고 누구는 형편이 괜찮고 누구는 힘들다. 형제라는 같은 출발선에서 삶의 경로는 점점 달라지고 그 차이가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거리도 생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차이를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역할이 있다. 그래도 형인데, 그래도 동생인데, 부모 생각해서 참자. 이런 말들이 관계를 지탱해주곤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중심축이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각자의 삶과 감정, 그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다. 형제 간에는 말 못할 감정들이 숨어 있다. 나는 항상 양보했는데, 우리 집이 더 많이 도와줬는데, 어릴 때부터 편애가 있었지. 이런 감정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남아있게 된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정약용이 형제관계를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도리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혈연은 본디 자연의 결과이며 진정한 관계는 도리로 완성된다. 즉, 형제라는 사실 자체는 관계의 시작일 뿐이며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책임, 그리고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도리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형제니까, 자매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서운함도, 고마움도, 이해도 결국 소통 없이는 전해지지 않는다. 정약용의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자신이 유배당했을 때 형제 중 몇 사람에게서 외면을 당했고 그 아픔을 그대로 글로 남겼다. 가장 힘든 시기에 기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형제들이 그저 정치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등을 돌렸던 것이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형제라고 해서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인생의 고비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런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나큰 울림을 준다. 형제란 같은 배에서 나온 존재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관계는 자주 보아야 깊어진다. 함께 겪은 일이 많을수록 정은 단단해진다.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형제를 뒷전으로 두는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말라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약용은 한 가지 지침을 남겼다. 형제 간의 우애는 서로가 낮추고 서로가 이해할 때 지켜진다. 즉,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태도가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은 가족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가 형제와 멀어졌다면 그것은 피가 얇아서가 아니라 그 사이의 도리와 이해가 점점 사라졌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향한 작은 이해와 배려로 조금씩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다면 형제란 이름은 다시 가장 따뜻한 관계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 조선 후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 칠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그의 이름은 지금도 수많은 서적과 교과서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개혁 정신은 당대 정치 권력과 자주 충돌했고 결국에는 여러 차례 귀향을 가게 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의 정치적인 생애가 아니다. 그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보편적인 이야기, 바로 정약용이 가족에게서 겪은 고통과 실망, 그리고 거기서 얻은 깊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약용에게는 형제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맏형 정약현과 둘째 형 정약전이다. 정약용은 막내에 가까운 위치였고 형들과의 관계는 어릴 적엔 매우 끈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며 형제들 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 특히 정약용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형제들은 점점 그를 외면하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며 정약용은 천주교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이유로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형들의 냉담함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다. 어떤 형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정약용을 모른 채 했고 어떤 형은 그를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다. 그는 실망했다. 그리고 그 실망을 가슴에 묻은 채 유배지에서 글을 써 내려갔다. 그의 글 속에는 형제에 대한 애틋함과 동시에 뼈아픈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그는 말했다. 형제가 서로 도리를 잊으면 혈육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 관계의 진실을 꿰뚫어 보게 된다. 그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틀은 피로 이어졌을 뿐이지 그 틀이 반드시 따뜻함이나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은 서로의 마음과 도리를 지킬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된다. 정약용의 형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정약용이 겪은 아픔은 그 어떤 정치적 정당화보다 더 깊고 오래 남았다. 유배지에서 그는 가족보다도 법과 제자들에게 더 많은 위로를 받는다. 형제가 피를 나눈 존재라면 벗은 마음을 나눈 존재였고 제자는 정신을 함께 나눈 존재였다. 그 차이를 정약용은 절실히 체험했다. 형제가 도와주지 않을 때 멀리서 찾아와 편지를 전해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의 글을 보존해준 사람들은 형제가 아닌 친구와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형제에 대한 언급은 점점 줄어들고 제자들과 벗들을 향한 감사와 신뢰가 더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정약용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의 편일 수는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시작점일 뿐이다. 그 관계를 이어가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도리를 다해주는 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어려울 때 진짜가 드러난다. 정약용은 어려울 때 형제가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그 형들도 그 나름의 두려움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그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몇 번의 중요한 순간에 외면했는지 손을 잡아주었는지에 따라 관계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세 번째 교훈은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진실이다. 정약용은 형제보다 법과 제자에게 더 많은 정을 느꼈고 그 관계를 더 오래 간직했다. 그는 스스로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더 귀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나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체감하게 된다. 가족은 있지만 대화가 끊긴 형제, 매일 보는 친구는 없어도 문득문득 안부를 전해주는 예뻐, 병석에 누웠을 때 문을 두드려주는 건 피부치가 아닌 한때 인연이었던 누군가일 수도 있다. 정약용은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기대를 하지 말라고, 관계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다. 형제 간의 다툼, 재산 문제, 외면과 서운함,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정약용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지게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경험을 거울 삼아 가족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까? 먼저 도리를 지켜야 한다. 피보다 앞서는 것은 도리이며 도리보다 귀한 것은 진심이다. 가족이기에 무조건 용서하고 가족이기에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낳는다. 대신 우리는 가족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말을 아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관계를 가꾸어야 한다. 정약용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그 관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건 삶의 흐름일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변화일 수도 있다. 대신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심이 드러난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돈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은 사람의 민낯을 보여준다. 가족이든 친구든 그 관계의 진짜 얼굴은 돈이 오가는 순간 드러난다. 정약용은 이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직접 돈과 가족, 재산과 형제의 관계를 겪어보았고 거기서 비롯된 쓴맛과 깨달음을 글로 남겼다. 그가 남긴 문장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재산은 피보다 무서운 것이다. 피는 흐르지만 재산은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형제 중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또 누구는 그 과정 자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겉으로는 우애가 있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계산과 불만이 오갔고 그것이 쌓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되었다. 정약용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사람은 피로 태어나지만 돈으로 멀어진다. 이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도 가장 많이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은 유산 문제다. 형제가 아무리 우애가 깊었다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누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이야기가 많다. 누가 아버지 병간호를 더 했느냐? 누가 돈을 더 들였느냐? 누가 부모와 함께 살았느냐? 처음에는 말이 아닌 듯 시작하지만 곧 금전적 문제로 번지고 마침내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형제라는 이름은 점점 무너져 간다. 한때는 나중에 뭐 하나 생겨도 다 똑같이 나누자며 웃던 사이였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그 웃음은 사라진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단순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제도와 문화의 문제로도 해석했다. 그는 말한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형제는 반드시 다툰다. 이는 지금에도 그대로 통한다. 자식들끼리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다가 오히려 큰 불화가 생기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가. 정약용은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기고 누가 얼마나 어떤 사정으로 무엇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말해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형제 간의 분열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말했다. 형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재산 다툼이 그 모든 세월을 허물어뜨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지만 얼마나 정확한 말인가. 형제라는 관계는 가볍게 맺어지지 않는다. 같은 부모, 같은 집, 같은 밥상을 나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유산 다툼, 단 한 번의 금전적 불만으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약용은 그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이런 충고를 자주 남겼다. 재산은 나눠질 수 있지만 정은 갈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정약용이 그토록 귀하게 여긴 인간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이성이 사라진다. 돈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은 형이니까 누나니까 좀 더 양보하겠지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기대와 계산은 늘 어긋난다. 그리고 어긋난 감정은 그대로 상처가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특히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는 말했다. 재물은 쓰고 없어질 것이고 형제는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결국 형제와 재산 사이에서 형제를 선택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그렇게 두지 않았다. 형제들은 각자의 입장과 사정이 있었고 정약용의 바람과는 다르게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무언의 진실을 깨닫는다. 피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연약하다. 우리는 이 교훈을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 내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내 형제, 내 자매, 혹은 내 자식들과의 관계는 과연 돈 앞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 정약용은 말한다. 재산은 가슴에 담을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나눌 것이다. 즉, 욕심은 속에 품고 살면 병이 되고 나누면 우애가 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그 시기를 놓친 뒤에야 후회로 남는다.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형제와 웃으며 밥을 먹고 가족끼리 눈을 마주보며 말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 값진 재산이 될 수 있다. 정약용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그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 아쉬움을 글로 남겼다. 그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이 말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다. 부모님도 말씀하셨고 드라마에서도 늘 강조된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보다 강하고 끊어질 수 없다는 믿음. 하지만 정말 그럴까?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정약용은 이 오래된 믿음에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많은 경험 끝에 이렇게 말한다. 피는 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은 가족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관계의 본질을 보라는 뜻이다. 피는 자연이 준 관계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태어나 보니 형제가 있었고 부모님 아래서 같은 집에서 자랐다. 그렇다면 그 선택되지 않은 인연이 과연 가장 강한 관계일까? 정약용은 여기에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는 말한다. 진한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내 편일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된다. 피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고 피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도 있다는 것을. 정약용 역시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이런 감정을 고스란히 겪었다. 같은 부모님께서 낳은 형들이지만 그는 그들로부터 기대했던 따뜻함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외면당했고 서운함이 쌓였고 결국 멀어졌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르러 형제보다 친구와 제자를 더 자주 언급했다.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 서로 나눈 사상과 신뢰, 그것이 오히려 피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그 관계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맺어지지만 마음은 서로가 노력해서 쌓아가는 것이다. 정약용은 그 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사람을 믿지 말고 관계를 보라.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졌는지, 서로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기쁠 때보다 슬플 때 곁에 있었는지, 그것이 피보다 훨씬 더 진한 의미를 지닌다고 그는 강조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다. 피부치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경우, 형제보다 한 번 스친 친구가 더 깊이 이해해주는 경우, 명절에 형제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지만 오랜 친구는 카카오톡으로 꼭 새해 인사를 전해오는 그런 경우, 이런 경험 살아오며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혼란스러워진다. 가족은 뭐지? 진짜 내 사람은 누구일까? 정약용은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진짜 가족은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피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다. 그는 피보다 신뢰를 더 믿었다. 그는 형제보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상을 나눈 벗을 더 존중했다. 그 벗들은 정약용이 유배당했을 때 멀리서 편지를 보냈고 그가 쓴 글을 몰래 베껴서 지켜냈다. 정약용의 제자들은
그의 뜻을 이어서 지락을 퍼뜨리고 후대에 이름을 남겼다. 그의 피부치는 그의 이름을 계승하지 못했지만 그의 벗들과 제자들은 그의 정신을 이어갔다. 이것이 바로 피보다 진한 마음의 힘이다. 우리 삶에도 있다. 혈연은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가족, 의무는 있지만 정이 없는 관계. 반대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속 깊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이제는 가족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 우리가 지켜낸 신뢰, 그 모든 것이 피보다 더 진하고 더 따뜻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그저 피 한 방울로 정의하지 말자.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보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다. 나를 도운 사람이 꼭 피부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나를 울린 사람이 꼭 남일 필요도 없다. 진짜 관계는 태어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피는 진할 수 있다. 하지만 물보다 더 빠르게 멀어질 수도 있다. 정약용의 통찰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가르쳐준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혈연만으로는 가족이 다가 아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을 부정한다. 그래도 피를 나눴는데,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보다 마음이 더 외로워지는 순간이 많아지고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된다. 정약용은 이 질문을 가장 깊이 고민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가족이라는 울타리보다 벗과 제자, 그리고 마음을 나눈 인연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살아오며 형제에게서 외면당했고 가까운 혈육보다도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장의 편지를 보내준 벗에게 더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가족은 따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가족이 정해진다. 부모, 형제, 자매, 자식. 그 모든 관계는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연들, 이웃, 친구, 선배, 후배, 스승, 제자, 그리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사람, 그들과 함께 나눈 시간, 그들과 주고받은 위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결국 나를 지탱하게 된다. 정약용은 이 점을 정확히 보았다. 그는 형제보다는 벗에게, 자식보다는 제자에게 더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 왜일까? 그들과의 관계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로를 선택했고,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의 인생을 서로의 방식으로 함께 응원해 주었다. 혈연이 주는 안정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혈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의무와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 아들이잖니. 이런 말들은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누르고 참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약용은 그런 그래도의 관계보다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어 했다. 그가 유배지에서 받은 편지들을 보면 그 안에 형제의 이름은 드물다. 대신 벗이 보내온 근황, 제자가 써 내려간 근심 어린 문장들이 그의 고독한 삶을 따뜻하게 채운다. 이것이 바로 선택된 가족의 힘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간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매일 함께 웃고 걷는 동네 이웃, 내 삶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족 이상의 관계가 생긴다. 정약용은 그런 관계를 지속되는 인연이라 불렀다.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서로의 삶에 함께하는 인연. 그는 이 인연을 혈연보다 더 깊은 정신의 연결이라 표현했다. 몸이 아닌, 피가 아닌 마음과 정신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인연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삶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보다 자주 보는 건 친구이고 자식보다 마음이 가까운 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 수 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도 같은 아파트 옆집 할머니는 매일 인사를 건네고 밥은 먹었느냐 묻는다. 그 관계가 더 큰 따뜻함으로 다가온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가족이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다. 함께 늙어간다는 말. 이 말 속엔 시간이 있고 배려가 있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행이 있다. 누가 더 가까운 피를 나눴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에 오래 남아 있었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이 나의 노년을 함께 채워주는 진짜 가족이 된다. 형제도 자식도 그렇게 관계를 가꾸어야 가족이 유지된다. 무조건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고 서운함을 쌓기 전에 표현하고 나누어야 한다. 한편으론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 더 많은 마음을 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약용은 그렇게 살았다.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준 친구들, 말없이 돕는 제자들, 자신의 철학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만든 선택된 가족들과 함께 진짜 삶의 의미를 완성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혈연이 아니어도, 법적인 가족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아껴주는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일 수 있고 먼 데 있는 혈육보다 더 따뜻한 인연이 나를 지켜주는 경우도 많다. 인생 후반부는 그런 관계들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다. 정약용은 그 진실을 자신의 생애로 증명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가족은 피로 태어나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완성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지혜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았다. 형제도 자매도 결국은 피라는 이름만으로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이고도 냉철한 진실. 그 안에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어있는 서운함, 기대, 그리고 아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도리와 정성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 말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전혀 낡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 형제, 자식, 배우자, 친구, 그 어느 하나도 처음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인연을 찾게 된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말 없이 안부를 물어준 사람, 오래도록 함께 웃고 울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때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정약용의 지혜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형제와 멀어져 보았고, 가족에게 상처받아 보았고, 벗에게 위로받아 보았고, 마음을 나눈 사람들과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형제와 연락이 끊긴 분, 가족 간에 마음이 멀어진 분, 서운함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 모든 마음 결코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며, 우리가 나이 들며
조금씩 삶을 깨우쳐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앞으로의 관계를 새롭게 가꾸어 갈 것인가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사람쯤 떠올려 보셨을지도 모른다. 어느 순간 멀어진 형제, 말없이 연락이 끊긴 자식, 생각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전화하지 못한 친구. 이 영상이 그 관계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때로는 한 통의 전화, 짧은 문자 한 줄이 서로의 오해를 풀고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다. 그 작은 용기를 오늘, 지금 가져보면 어떨까?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형제는 처음에 주어진 인연이지만 진짜 인연은 평생 쌓아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지키는 것이다. 다정한 말 한마디로, 기억나는 순간의 연락 한 번으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진짜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한다. 내 삶을 미워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약용이 마지막에 도달한 지혜이며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큰 위로일 것이다.